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지 1년 후 적군 병사 바실리 자이체프는 스타링그라드로 향하는 붐비는 기차에 탄다. 그의 마음은 우랄 산맥에 설이 덮인 숲에서 할아버지가 그에게 소총 사격을 가르치며 늑대를 사냥하던 기억으로 떠돈다. 그와 함께 수백 명의 병사들이 있으며 그들의 얼굴은 전쟁의 무게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그리고 민간인들 중에는 타니아 체르노바라는 젊은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녀의 조용한 결의가 바실리의 눈길을 사로잡지만 그는 그녀와 말을 나누지 않는다. 여정의 중간에 민간인들은 하차하고 병사들은 위험한 목적지를 향해 홀로 남는다. 스타링그라드 전투의 중심으로 돌진한 그들은 볼가 강을 건너 전선으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독일군은 그들의 취약성을 이용해 노출된 배에 폭탄과 총격을 퍼붓는다. 많은 병사들이 쓰러지고 탈출을 위해 물속으로 뛰어든 자들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 아군 장교들에게 사살당한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 중 하나만이 소총을 받는다. 나머지는 총알 클립을 받고 무장한 동료를 따라가라는 지시를 받으며 동료가 쓰러지면 무기를 챙길 준비를 한다. 병사들은 강력하게 요새화된 독일군 진지를 향한 자살 돌격에 강제로 내몰리며 적은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이를 격퇴한다. 총알만 장비한 바실리는 땅을 기며 쓰러진 자들 사이에 죽은 척하며 학살 속으로 녹아들어 살아남는다. 도망치려는 자들은 겁쟁이이자 배신자로 간주되어 아군에 의해 처형된다. 전장은 곧 시체로 뒤덮인 황량한 묘지가 되고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잠시 후 차량 한 대가 황폐한 지역을 지나려다 탱크 포탄에 맞아 전복된다. 정치장교 다닐로프는 잔해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근처 분수로 달려가 시체 더미 속 또 다른 시체인 척 숨어든다. 그는 독일군 무리가 지나가며 생존자가 없도록 시체에 총을 쏘는 바람에 간신히 죽음을 피한다. 그들이 떠난 후 다닐로프는 쓰러진 병사의 소총을 집어들고 근처 건물에 독일군을 쏘려 하지만 총의 탄약이 없음을 발견한다. 그 순간 그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다. 분수 속에 숨어있던 바실리가 도착했을 때 받은 총알을 건네며 무기를 장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공통된 공형은 순간적인 유대를 형성한다. 바실리는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폭발음이 그들의 사격을 은폐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다닐로프에게 경고한다. 총기 경험이 거의 없는 정치장교 다닐로프는 바실리의 기술을 믿고 소총을 그에게 넘긴다. 독일군을 태운 또 다른 차량이 접근하자 바실리는 분수벽의 구멍 뒤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침착하고 정밀하게 조준을 준비한다. 전장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지자 그는 사격을 시작해 단 한 발의 헤드샷으로 독일군을 하나씩 제거하며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치명적이다. 몇 시간 후 소련 본부로 구조된 다닐로프는 바실리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념하는 전단지를 인쇄해 그의 사격 솜씨를 군대 전체에 퍼뜨린다. 며칠 후 소련 관리 니키타 흐르쇼프가 스타링그라드의 방어를 감독하기 위해 도착한다. 도시의 함락은 소련의 사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또 한 번의 패배에 분노한 그는 부하들에게 병사들의 사기를 높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낡고 비효율적인 전술을 되풀이하지만 다닐로프는 대담한 대안을 제안한다. 공포와 처벌 대신 조국 방어를 위해 국민을 당열시킬 국가적 영웅을 만들어 희망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그는 바실리를 소련의 회복력의 완벽한 상징으로 지명한다. 다닐로프의 계획이 승인되어 그는 상급 중위로 승진한다. 바실리의 이미지는 신문에 도배되며 모든 병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칭송받고 그는 엘리트 저격수 부대에 재배치된다. 그 후 바실리는 소련군의 얼굴이 되어 그의 활약은 군사신문과 전국에 걸쳐 벽을 장식하는 전단지에 기록되는 국가적 영웅이자 선전 아이콘이 된다. 어느 날 스타링그라드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거리를 통과하는 임무 중 바실리와 그의 팀은 사샤 필리포프라는 어린 소년에게 다가가는데 소년은 그들을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사샤는 바실리를 자신의 소박한 집으로 초대하고 그의 어머니 필리포프 부인은 조국을 위한 그의 복무에 감사를 표하며 간단한 식사를 준비한다. 곧이어 다닐로프가 도착해 바실리의 전국 팬들로부터 온 편지 더미를 들고 온다. 선전 캠페인을 지속하기 위해 다닐로프는 바실리가 각 편지에 답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답변을 구술하고 군대의 내러티브에 맞게 철자를 돕는다. 그러자 기차에서 바실리가 주목했던 여성 타니아가 도착한다. 그녀는 이제 지역 민병대의 일병이자 사샤에게 누나 같은 존재로 그녀의 존재는
모임의 따뜻함과 동료애를 가져다 준다. 대학에서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타니아는 적군의 정보 능력을 강화하려는 다닐로프의 관심을 끈다. 그는 독일어 구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그녀에게 정보부대에 합류할 것을 촉구하지만 타니아는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지역 민병대에서 싸우겠다는 결심이 굳다. 다닐로프가 그녀의 번역이 독일군의 중요한 정보를 해독해 전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이를 제고한다. 한편 바실리와 그의 저격수 팀은 스타링그라드의 폐허에서 독일군에 큰 손실을 입히며 그들의 작전을 방해한다. 이에 대응해 독일군은 저명한 사격수이자 조센 독일군 저격수 학교의 책임자인 에르빈 쿠에니히 소령을 파견해 바실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쿠에니히는 바실리를 도시 폐허 속에서 사냥하기보다는 그를 유인하기로 결정한다. 몇 시간 후 바실리의 팀은 그를 낮잠에서 깨우며 백화점 구역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한다. 창문에서 그림자를 발견한 바실리는 사격을 하고 헬멧이 떨어지자 목표를 맞춘 줄 안다. 그와 동료 저격수는 시체를 찾기 위해 매장에 들어가고 팀원 한 명을 남겨두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즉시 사격당한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림자는 마네킹이었고 저격수를 흉내내도록 배치된 정교한 함정이었음이 드러난다. 이 설정은 분명한 함정이며 바실리는 땅에 타오르는 담배꽁초를 발견하고 저기 근처에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동료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숨어서 안전한 탈출 계획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독일군 비행기가 도착해 굉음과 함께 지역을 폭격하자 다른 저격수는 겁에 질려 은폐물에서 도망치고 코에니히에게 완벽한 사격 기회를 제공한다. 바실리는 코에니히가 자신을 겨냥하기 직전에 폐허로 뒤덮인 거리를 빠져나가 탈출한다. 코에니히는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사샤가 순진한 민간인으로 가장해 그의 신발을 닦는다. 비밀리의 사샤는 코에니히에게 바실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음식을 받고 그의 신뢰를 얻어 그의 계획을 알아내려 한다. 적군은 코에니히의 배치 소식을 듣고 코에니히의 전 제자인 쿨리코프를 소환해 바실리에게 코에니히의 작전 방식을 가르치고 치명적인 라이벌을 제압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으로 복귀하기 전 바실리는 소련 본부에서 그의 명예를 기리는 의식 파티에 참석해야 한다. 타니아를 인사한 후 그는 흐루쇼프에 의해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사진을 찍고 스탈린의 거대한 초상화를 보게 된다. 흐루쇼프는 그는 항상 조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선언하며 지도자의 무소부재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스탈린의 초상화를 본 바실리는 할아버지가 그에게 사격을 가르치던 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의 첫 번째 빗맞은 사격이 늑대가 그들의 말을 죽이게 했던 실패가 그의 마음에 남아있다. 며칠 후 바실리, 쿨리코프 그리고 또 다른 저격수 볼로디아는 정보에 따르면 코에니히가 숨어있을 수 있는 버려진 건물에 잠입한다.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그들은 백화점 함정과 유사하게 사격 자세로 배치된 시체를 발견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한다. 노출된 지역을 건너 적의 사격을 간신히 피한 후 근처에 숨어있던 2명의 독일군을 제거하며 끊임없는 전투로 단련된 그들의 정밀함이 빛난다. 볼로디아는 잠시 다른 방에서 드던 수프를 가지러 나가며 일상의 순간을 누리지만 그 길에 코에니히의 팀에게 붙잡힌다. 그들은 바실리의 위치를 요구하며 그를 신문하지만 볼로디아는 동료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의 침묵을 이용하기 위해 그들은 그를 독일군으로 위장시켜 미끼로 내보낸다. 그의 정체를 모르는 쿨리코프는 즉시 그를 쏘고 의도치 않게 그들의 위치를 노출시킨다. 코에니히의 팡스택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쿨리코프는 창문에 헬멧을 들어올려 적이 사격해 숨은 위치를 드러내길 바란다. 코에니히는 너무 교활해서 미끼를 물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바실리와 쿨리코프는 위치를 옮기도록 강요받는다. 부서진 바닥에 노출된 구역을 뛰어넘는 순간 코에니히는 기회를 포착해 쿨리코프를 쏘아 치명상을 입히지만 바실리는 잔해 속으로 무사히 탈출한다. 바실리와 코에니히 사이에 긴장된 숨바꼭질 게임은 소련 관리 흐루쇼프를 좌절시키고 그는 다닐로프에게 빠른 결과를 요구한다. 그들의 긴장된 회의 후 다닐로프는 타니아를 방문해 작은 선물을 가져와 그녀에게 구애하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전선으로의 재배치를 요청해 그를 놀라게 한다. 몇 시간 후 바실리가 사기에 흔들린 채 본부로 돌아온다. 그는 코에니히만큼 뛰어난 사격수를 만난 적이 없으며 그를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다닐로프는 새로운 정보가 다음 대결에서 우위를 줄 것이라며 그를 안심시키고
자신감을 유지하라고 촉구한다. 그 대가로 그는 부탁을 하나 타니아가 재배치를 재고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한다. 바실리가 그녀와 대화했을 때 타니아는 그날 아침 독일군에 의해 처형된 포로들 중에 부모님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죽은 곳에서 싸우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낸다. 타니아의 복수심을 이해한 바실리는 그녀의 전선에서의 싸움 결심을 지지하며 그녀의 슬픔을 전투로 발산하라고 격려한다. 사샤가 양쪽의 정보를 제공하며 각자가 유리하다고 믿게 한 후 쿠에니히와 바실리는 서로를 매복하려고 같은 버려진 건물로 모여든다. 쿠에니히는 높은 플랫폼에 자리를 잡고 움직임을 살핀다. 반면 바실리와 저격수 동료는 녹슨 파이프 뒤에 숨어 조용히 들어간다. 파이프의 미세한 흔들림이 쿠에니히에게 그들의 존재를 드러낸다. 두 사람이 위치를 옮기려 하자 쿠에니히가 사격해 바실리의 소총을 손에서 떨어뜨리고 동료를 부상시킨다. 바실리는 부상당한 저격수를 본부로 돌려보내며 그가 너무 다쳐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저격수가 파이프를 통해 후퇴하는 동안 바실리는 칼에 밧줄을 묶어 소총을 끌어오려 하지만 쿠에니히가 정밀한 사격으로 밧줄을 끊어 시도를 무산시킨다. 갑자기 독일군 비행기가 상공을 지나며 폭탄을 투하해 건물의 유리 지붕을 부수고 떨어지는 파편이 바실리 앞에 떨어져 그의 얼굴이 쿠에니히의 시야에 노출된다. 본부에서 다닐로프는 타니아에게 정보 업무에 집중하라고 설득하며 그녀의 언어 능력이 전투 역할보다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열띤 논쟁은 부상당한 저격수가 돌아와 버려진 건물의 위급한 상황을 전하며 중단된다. 타니아는 망설이지 않고 파이프 경로를 통해 바실리를 돕기 위해 달려간다. 그에게 도착한 바실리는 그녀에게 그 자리에 머물며 자신의 전략을 따르라고 명령한다. 쿠에니히가 유리 파편을 통해 그를 관찰했던 것처럼 바실리도 파편을 이용해 쿠에니히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는 타니아에게 다른 파편을 집어 햇빛을 쿠에니히의 눈에 반사해 순간적으로 눈을 멀게 하라고 지시한다. 기회를 포착한 바실리는 소총을 되찾아 사격하지만 쿠에니히를 놓치고 그를 후퇴하게 만든다. 나중에 바실리와 타니아가 본부로 돌아와 동료 병사들과 생존을 축하하며 동료에는 전쟁의 피해 속에서 잠깐의 휴식을 제공한다. 그날 밤 그들은 공동 막사에서 담요 아래에서 조용하고 친밀한 순간을 나누며 혼란 속에서 위안을 찾는다. 다음 날 아침 바실리는 선전 영웅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며 자신의 활약을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다닐로프에게 간청하고 일반 병사로 싸우고 싶다고 요청한다. 다닐로프는 이를 거부하며 바실리가 계속하도록 죄책감을 주기 위해 사샤가 코에니히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샤의 희망찬 시선에 감동받은 바실리는 코에니히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그를 이끌게 한다. 땅은 시체들로 뒤덮인 암울한 장면이고 바실리는 그들 사이에 숨어 정지한 채 쿠에니히가 모습을 드러내길 기다린다. 대기가 길어지며 피로가 그를 덮쳐 그는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이 든다. 쿠에니히가 마침내 은신처에서 그를 발견하고 사격을 준비할 때 갑자기 약탈자가 나타나 바실리의 몸을 또 다른 시체인 양 움직이며 그의 소지품을 훔친다. 독일군은 약탈자를 붙잡고 그의 물건 중 바실리의 신분증을 발견해 바실리가 죽었다고 믿는다. 코에니히는 보고를 의심하지만 상관들의 명령에 의해 해임된다. 바실리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고 믿으며 떠나기를 거부한 코에니히는 다시 사샤와 대화하며 그의 이중성을 의심하고 다음 계획된 장소를 밝힌다. 소련 본부에서 흐루쇼프는 독일군이 바실리의 죽음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닐로프를 질책하지만 다닐로프는 보고를 믿지 않고 바실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흐루쇼프는 진실에 관심 없이 다닐로프에게 그의 선전 기술로 대중을 안심시키라고 명령한다. 나중에 다닐로프는 타니아와 개인적인 문제를 논의하려 하며 그들의 관계를 깊게 하고 싶어 하지만 본부에 바실리의 죽음을 알리는 확성기 소리가 그들을 방해한다. 다닐로프는 바실리를 전사한 영웅으로 묘사하는 성명을 준비하려 하지만 그 순간 지치지만 살아있는 바실리가 걸어 들어온다. 그는 잠복 중 잠이 들어 기회를 놓쳤고 저격수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마침내 다닐로프는 그를 덜 두드러진 역할로 재배치하는 데 동의한다. 바실리는 타니아에 대해 묻자 사샤가 그녀에게 바실리가 살아있다고 전했고 그녀가 복수를 위해 쿠에니히를 만나러 기차역으로 갔다고 밝힌다. 놀란 다닐로프와 바실리는 기차역으로 달려가 타니아를 찾는다. 안도한 순간
바실리와 타니아는 포옹하고 키스하며 이는 다닐로프에게 강렬한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본부로 돌아온 다닐로프는 질투에 사로잡혀 바실리의 영웅심을 칭찬하는 대신 그를 반역자로 비난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코에니히는 기차역에서 그들의 재회를 관찰하고 사샤가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보복으로 코에니히는 사샤를 붙잡아 공공광장의 기둥에 매달아 그의 시체를 미끼로 사용해 바실리를 함정으로 유인한다. 타니아는 사샤의 시체를 보고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돌진하려 하지만 바실리는 그것이 코에니히가 원하는 것이라며 그녀를 제지한다. 그들은 계획을 세운다. 바실리는 코에니히를 추적하고 타니아는 다닐로프의 도움을 구한다. 타니아와 다닐로프는 필리포프 부인을 스타링그라드에서 대피시키기 위해 방문하며 다닐로프가 확보한 특별 통행증을 사용한다. 필리포프 부인은 유일한 가족인 사샤 없이 떠나기를 거부한다. 그녀를 더 이상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사샤가 안전을 위해 독일군에 합류했다고 거짓말하며 그녀를 설득해 대피에 동의하게 한다. 배로 가는 길에 폭탄이 근처에서 폭발해 타니아가 심하게 다친다. 다닐로프는 그녀가 죽었다고 믿고 절망 속에 떠나지만 필리포프 부인은 그녀를 버리지 않는다. 그녀는 특별 통행증을 제시하고 타니아를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의사에게 타니아를 대피선에 태우게 설득한다. 한편 바실리와 코에니히는 각자의 은신처에 숨어 서로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긴장된 대치를 이어간다. 갑자기 다닐로프가 바실리 옆에 나타나며 타니아가 사라진 지금 싸울 이유가 없다고 느끼며 상실과 짝사랑으로 그의 정신이 무너졌다고 고백한다. 바실리에 대한 거짓 비난을 속죄하려는 결심을 한 다닐로프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린다. 그는 은신처에서 나와 고의로 자신을 노출시켜 코에니히의 사격을 유도하며 독일인의 위치를 드러낸다. 코에니히는 바실리를 죽였다고 믿으며 사격하고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다. 하지만 함정을 예상한 바실리는 기다리고 있다. 코에니히가 다가오자 바실리는 소총을 겨누고 코에니히는 패배를 깨닫고 모자를 벗으며 운명을 받아들인다. 바실리는 사격해 코에니히를 죽이고 다닐로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그의 시체 옆에 독일인의 소총을 남긴다. 2달 후 독일군이 스타링그라드에서 항복한 후 바실리는 타니아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그녀는 살아남아 야전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힌다. 도시가 여행하기에 충분히 안전해지자 바실리는 편지에 적힌 병원 주소로 여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바실리와 타니아는 재회하며 전쟁의 황폐함 속에서 기쁨의 포옹을 나눈다. 더 많은 이런 비디오를 보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